트럼프 관세는 정치인가 경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서 제안하고 있는 25% 정도를 넘어서서 제약 같은 경우는 200%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정책은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정치냐 경제냐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정치겠지만 정치와 경제는 어쨌든 맞물려 들어가는데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들어갈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일단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계열에서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브로즈와 학문 세계에서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순수하게 경제로 보이는 것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의 관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전 세계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1000배, 2000배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무역고만 봤을 때 1000배, 2000배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죠. 한국이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트라는 게 있거든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고 하는 이 가트 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가트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얘기를 할 때 가트부터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가트라는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 어떤 문제를 고민하면서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유엔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유엔이 명백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권력체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만들었고 조약체를 만들었지만 트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무역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잉여 남는 것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트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 매력 있는 조약이 아니에요. 처음에 가트에 서명을 했던 나라가 23개가 있어요. 이 23개국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947년 스위스 제네바. 그래서 원래는 가트가 제네바 경제조약 제목이 이랬었거든요. 이 조약을 만들 때 23개국이 그 조약에 조인을 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버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브라질,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남아공, 로디지아와 니아스 아일랜드, 시리아, 레바논,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23개국도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체코나 쿠바 같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시리아도 들어있잖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인도나 파키스탄 조금 독특하지만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였던 쿠바, 체코, 나중에 유고 이런 나라를 빼고는 이 가트는 모두 연합국 위주고 자본주의 국가 위주예요. 나중에 이 가트는 방공연맹 비슷했어요. 우리가 1967년 박정희 대통령 때 가트 체제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인 무역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무역고가 40년 만에 1000배 이상 올라버렸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가트 체제가 결국은 방공연맹처럼 돼서 우리나라는 이 가트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입었거든요. 가령 가트만 해도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MFN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Most Favored Nation이라는 것은 최대한 많이 혜택을 주는 대우를 한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독일하고 자동차를 팔 때 관세 8%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8%를 똑같은 물건일 때 칠레 팔 때는 칠레는 2% 더 내야지 10%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값을 쳐준 곳에 다른 나라도 해줘라. 그게 바로 이 가트의 최혜국 조항이거든요. 최혜국 조항이라는 것은 가트 시스템 내에서는 서로 도와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 가트 시스템 내에서도 양극 체제로 서로 싸울 때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게 35조인데 가트 35조는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는 이 최혜국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배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같은 가트 협정을 조인했지만 협상 자체를 안 하는 나라, 뭐 예를 들면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가트에서부터 지금 트럼프 시대의 관세까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가트 시대가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1970년대
대탕 트럼 때문이죠. 경제 맥락에서 봤을 때 공산주의 국가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문을 열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문을 열기 시작한 데가 중국이죠. 중국의 문을 열게 한 대표적인 인물을 키신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를 보면 키신저가 무슨 생각으로 중국과 손을 잡았는지 알게 되는데, 누가 봐도 중국을 이용한 거죠. 가트가 먼저 조금씩 바뀌면서 가트의 전 세계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간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35조는 특정 체약 당사자 간의 협정에 부적용, 배제되는 사항을 말하고 있거든요. 두 체약 당사자가 상호 간의 관세 협상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둘 중 하나의 체약 당사자가 될 때 둘 중 하나가 이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는 배제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35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조금씩 문을 열면서 이제 우리도 좀 무역을 할래, 우리끼리 살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가 없는 것 좀 사올래,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 좀 줄래, 교역을 할래, 이 막스 레닌주의 폐쇄 경제 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70년대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80년대에 가면은 동구권이 거의 다 문을 열었거든요. 동시에 가트에 전 세계 나라들이 하나라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결정적으로는 이 가트가 비대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8차 회의 중에 하나거든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가트 회의를 하면서 이때부터는 농산물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 전에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범위가 포괄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 라운드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트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WTO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트가 더 확대된 버전인 거죠. 글로벌 리스트는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가트든 WTO든 전 세계가 이렇게 무역이나 어떤 다양한 경제 협상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도 너무 나쁘게 봐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WTO와 함께 전 세계의 무역 라운드가 비대해지면서 돈을 가진 세력이 계속 권력화하는 현상이 같이 오는 거죠. 군사력까지도. 나토도 사실은 여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글로벌 리스트라든지 딥스, 딥스도 다 연결이 되죠. 그림자 정부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약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가 너무 중요해지죠. 빌드버그 회의라든지 아니면 삼국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카트도 마찬가지고 부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메르켈이라든지 대처도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오바마나 클린턴 마찬가지고, 김대중이 빌드버그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이 세상의 권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진 세력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항상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다 음모론이 아니라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현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한때는 가트 체제 속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됐고, 88 올림픽이 정점이 되어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WTO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가 돈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다음에 나토, FTA는 WTO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WTO는 어쨌든 다자적인 형태니까요. 동시에 다 같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그 구멍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가트라진 WTO에서 해국 대우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독일하고 우리들이 협상할 때 자동차 8% 하자. 그럼 다른 나라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팔 때 우리가 독일하고 거래한 것은 전기차라니까, 전기차. 이건 그냥 일반 개솔린 차잖아. 종류가 다르다니까. 동종이 아니라는 거. 동종일 때만 최해국이니까요.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자동차는 훨씬 더 뻔하지만 커피 가지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아라비카 커피고 어떤 것은 그냥 마일드 커피인데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고, 똑같이 협정 라운드 속에 있지만 조금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이 FTA, Free Trade Agreement.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는 칠레랑 제일 먼저 했거든요. 칠레 와인을 엄청 싸게 사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그 다자적인 라운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꼭 집어서 쌍방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이 FTA도 어쨌든 전 세계를 무역이란 관점에서 더 가깝게 만들고 더 치밀하게, 더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가트라든지 WTO, FTA는 모두 전 세계가 더 깊이 경제적으로 통합돼 나가는 양상이죠. 딥 인테그레이션이죠. 이 딥 인테그레이션 현상은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걱정을 줬죠. 세계가 이렇게 오픈 마켓, 시장을 열면은 정치적으로도 더 자유가 확산되고 정치적으로도 더 전 세계가 건강해진다.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상당히 장밋빛 한상에 젖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깊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일어나가는 것이 정치적인 자유의 확산과 같이 안 가더라. 가트라든지 WTO라든지 FTA 전 세계를 심층적으로 깊이 통합시키는 라운드인데, 장밋빛 환상이 2025년 지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은 이 WTO의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가감하게 벌써 25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사실 러시아는 한참 뒤에 2012년에 회원국이 되거든요.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예요. WTO에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나토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WTO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안 가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야. 지금 북한만 안 들어왔거든요. 쿠바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WTO라는 것은 전 세계를 묶는 심층 통합의 기구인데, 이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거를 파괴하는 거죠. 선거. 그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파행적인 행동 중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 것이 선거 문제입니다. 2025년 이 시간은 선거까지 파괴하게 된 중국에 집중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부정선거와의 전쟁이다. 한겨레는 완전히 우리의 적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조차 이렇게 세게 관세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니까요. 한미 FTA를 맺었는데 어떻게 관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무역협정, 그 협정서만 해도 정부에서 공개한 페이퍼가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짧은 딱 5줄, 23.2조 필수적 안보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아주 구체적인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때 쇠고기 협상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물품 하나하나를 놓고 다 자유무역 협정을 한 이 수백 페이지를 트럼프가 지금 던져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관세 문제가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장치는 있죠. 이게 다 안보 관련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장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쇠고기도 안보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막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막 나가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맺은 수백 페이지의 FTA 협정을 찢어버린다니까요. 딱 5줄을 가지고 필수적 안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경제가 아닌 거죠. 정치인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경제와 정치가 붙을 때는 정치가 우위에 있다. 경제 관련된 장관이 대통령을 못 이기겠죠. 이게 정치죠. 트럼프 대통령도 저들이 막 나가니까 자기도 막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엄격하게 말해서 누구랑 싸우나? 중국 공산당과 싸우나? 공산주의 해체와 함께 지나치게 비대화된, 지나치게 커진 다국적 기업가 글로벌리스트의 돈놀이, 워싱턴 늪이라고 표현했고, 또는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이라고 표현했던 미국의 강력한 군산 복합체, 이들과 싸우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한국 정치의 향방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와버렸죠. 전 제 생애 동안 이 답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결국은 딥스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죠.
키신저는 공화당이었으니까요. 브레젠스키는 민주당이었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틀을 뛰어넘는 이해관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번에 USAID를 한순간에 혁파해버리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USAID의 틀로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의 이름으로 사실은 세계 선거 파괴에 나서는 중국을 지원하고 한국을 지원하고 그 센터는 바로 워싱턴에 있다. 이게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